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뭐 제 소개는 했고요. 그래서 바로 진행할 거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주제가 보존 파트에 대해서 개괄적인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보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 보존과 영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광범위해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치과 진료의 거의 한 7, 80%를 커버를 하는 진료가 보존 진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우리가 이제 GP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네트워크 원장님은 대부분 다 전문의시지만 원래 이제 제너럴 프랙티셔너라고 해서 모든 일반 진료를 다 봐주는 이제 의사를 우리가 GP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GP 영역을 더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보존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파트를 이제 다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컨저버티브 덴티스트리하고 보존과를 보통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루는 분야들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엔도돈틱스, 신경치료죠.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근간치료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환자 아픈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신경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레스토레이티브 덴티스트리, 그러니까 수복학도 해요. 그래서 뭐 레진, 인네이, 크라운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보존 영역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 종합점에는 있지만 뭐 세렉 같은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이용한 캐드캠 시스템을 이용한 수복도 많이 하죠.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시작이 이제 보존과에서 좀 된 거예요. 그다음에 투스 화이트닝, 그러니까 뭐 미백 치료도 하죠, 보존과에서. 그 다음에 이분 누군지 알아요? 우리나라 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인데, 시합 중에 스틱에 맞아갖고 앞니가 지금 3개가 다 부러져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트라우마, 그러니까 다쳐서 오는 경우가 있죠. 다쳐서 오면 또 앞니를 많이 다치는데, 이렇게 다쳐서 왔을 때도 그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보존과에서 봐요. 먼저 보존과에서 보고 이제 필요하면 구강외과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트라우마틱 인주리 환자도 보존과에서 많이 봐요. 또 프리벤티브 덴티스트리, 아무래도 충치를 다루는 과다 보니까, 충치 치료를 하는 과죠, 쉽게 말하면 보존과가. 그러다 보니까 예방 치과에 대해서도 더 관여를 하게 되고, 사실은 보존과 이제 의사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사실 치통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환자가 아파서 왔을 때, 페인을 주소를 해서 왔을 때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역할이 이제 보존과 의사예요. 그래서 정확한 이 환자가 뭐 때문에 아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과가 지금 이제 보존과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뭐 약간 한번 보고 얘기를 할게요.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옛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다 외우고 있는 자는 손을 드시오. 아무도 없어? 상책은? 혹시 상책은 아는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기 중용 23번째 장이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현빈 좋아하세요? 여기 중용에, 얘기 중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 좌우명처럼 되게 좀 그 제 신념처럼 좀 여기는 그런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바는 다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제가 하는 일이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내가 열심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게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하면 그게 우리 세상에 다 좋은 결과로 나타날 거라는 믿음에서 자기가 일을 해야지 내 일이 가치가 있고 내 스스로도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거지. 이게 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노력을 안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좀 가치관을 얘기해주고 싶고, 여러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 이제 동영상을 올렸고,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서 이제 작은 거에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존과 영역은 되게 작은 거를 다루는 영역이에요. 특히 치과 중에서도 더 작은 쪽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덴탈 마이크로스콥인데, 치과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스콥을 보는 데가 보존과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신점에는 마이크로스콥이 있고 이제 뭐 다른 지점에는 없는데, 이제 보존과 원장들 이제 치근단 수술이나 아니면 신경치료 할 때 보통 이제 이런 마이크로스콥 현미경을 보면서 보통 치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존과 원장들이 좀 쪼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종암점이나 이렇게 병원에 보존과 원장님들 계시면 약간 쪼잔하고 그러니까 좀 쪼잔해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제 보존 쪽은 뭐 수복학이나 이런 쪽은 뭐 너무 광범위해서 모든 걸 오늘 다 얘기해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런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분야별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제 그 치과 쪽 거를 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는 팁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물이 반쯤 담긴 유리컵 아시죠? 유리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반쯤 기울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다 2번. 2번? 대답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희 직원들 데리고도 한번 해봤거든요. 옛날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직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조금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이런 부분에 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못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치과 이제 진료나 이제 어시스트를 하다 보면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상상을 잘 하셔야 돼요. 상상을. 왜냐하면은 안 보이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시스트 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SE 본드 같은 거 쓰실 때도 SE 본드가 프라이머랑 SE 본드 다 쓸 거예요. 모든 지점에서. 그러면 이제 본딩이 있죠. 그러면 이제 프라이머랑 본딩을 이렇게 짜서 넣을 때 프라이머는 어때요? 물처럼 잘 흐르죠. 그래서 조금만 옆으로 살짝만 기울여서 짜도 잘 나오고만 한다고요. 근데 본딩은 어떻죠? 약간 물엿처럼 끈끈해요. 점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 옆으로 해서 이렇게 짠다고 해서 바로 나오질 않는다고. 여기 거꾸로 세우고 한참 기다려야 여기 우리 물엿이 밑으로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듯이 그 다음에 짜야지 되는데, 이제 급하다 보면 이렇게 막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누르다 보면 어느 한순간 푹 나오죠. 근데 그 원장들이 뭐 가끔 이제 그렇게 본딩이나 이런 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낭비하고 그러면 되게 짜증내는 원장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게 SE분들 생각보다 비싸요. 한 방울에 여러분 버스 한 번 타는 값이랑 똑같아요. 한 방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거 한 방울 잘못 떨어질 때마다 버스 한 번씩 띡 이거 하는 거예요. 띡.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게 눈에 안에 내용물이나 이런 게 안 보이고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레진 실린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안에의 어떤 내용물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래도 진료할 때도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해서 보존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신경치료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1시간 이내로 해서 빨리빨리 해서 할 거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신경치료란 어떤 치료인지 이해하며 환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환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 신경치료의 전체적 치료 과정을 이해한다. 각 신경치료 단계마다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신경치료 시 쓰이는 기구와 약제에 대해 알고 있다. 다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으면 오늘 강의 안 들으셔도 되는데 이 52세 남자 환자고요. 좀 청량리에 요즘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렇게 왔어요. 이게 한국말도 전혀 못하는 중국 분이신데 치료를 해달라고. 중국 사람들도 이가 근데 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다 이렇게 다 마모되고 깨지고 이래서. 그래서 엔도를 몇 개를 했죠. 신경치료를 뭐 거의 뭐 열 몇 개를 하고 이렇게 씌우는 걸 크라운을 했는데 이렇게 엔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엔도를 많이 할 때 환자들이 많이 묻죠. 하기 전에 많이 물어요. 많이 아픈가요? 얼마나 걸리나요? 왜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죠? 또 이제 더 짜증나는 건 치료했는데 왜 계속 아파요? 치료하니까 더 아파요. 그리고 또 그러죠. 신경치료하면 꼭 씌워야 돼요? 크라운 설명하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하나 선생님. 네. 치료했는데 왜 계속 아프나요? 환자가 물어보면 어떡해요? 아니면 치료하니까 더 아파요. 환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신경치료 했는데 안 아팠는데 신경치료하니까 더 아파요. 환자가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죠. 그러면 이하나 선생님 보통 뭐라고 설명해 주시나요? 아직은 설명 안 하시나요? 아직은 안 하실 거예요. 아직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경험이 쌓이고 해서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신경치료는 환자에게 어떤 치료인지 의사에게는 어떤 치료인지 위생사에게는 어떤 치료인지 여러분에겐 어떤 치료인지 그거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신경치료란 먼저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감염된 치수와 세균 등을 제거하고 세척 및 소독하고 근간을 폐쇄시키는 치료 과정을 거쳐 통증을 해소하고 치아를 보존시키는 치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 중요한 건 근데 신경치료를 우리가 이제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여러분도 그거 알 거예요. 치수염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게 왜 생기는지, 충치가 왜 생기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말 플로라라고 해서 우리 입안에는 입안뿐만 아니고 구강 및 위장 관계 이렇게 이런 말 식사하셨는데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입이랑 어디까지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항문까지는 다 하나의 관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구강과 위장 관계는 몸 안일까요? 몸 밖일까요? 몸 안에 있지만 몸 밖과 거의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 공간들은 다 이게 관으로 다 둘러싸여진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부랑 다 개통이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입안에 있는 우리가 음식물 섭취를 하고 이러면서 이 밖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것도 모두 입안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는 정상적으로 세균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일링 많이 하시죠. 이거 많이 보시면은 맨날 보는 게 치석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쌤으로 이렇게 고배율로 보면 여기 동글동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세균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세균들이 많다고요. 침 한 방울에도 몇백만 마리의 세균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런 세균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박테리아, 세균이라고 하죠. 그런 이런 세균들이 충치가 생기거나 캐리어스가 생기거나 투스 프랙처, 치아가 파절되거나 아니면 치아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죠. 크랙투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런 걸 통해서 치수, 펄프 스페이스로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 이 치수에 뭘 일으키죠? 세균 간염이 일어나서 간염이 일어나니까 염증이 생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펄파이티스라고 하죠. 그걸 치수염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수염이 생겨도 신경치료를 하게 되고, 또 여기서 이제 근데 치수염 단계를 넘어서 이 안에 신경 조직이 다 괴사가 되고 뿌리 끝에 앱세스가 잡히면 이거를 우리가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 이게 원장님들이 이제 진단명 쓸 때 뭐 급성 치수염, 뭐 급성 치근단염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그거에 따라서 세균 간염이 어디까지 됐구나에 따라서 진단명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기회가 되면 원장님들하고 한번 보존과 원장님들한테 물어봐서 구체적인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치아가 충치 때문에 충치나 뭐 여러 가지 깨져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진단명에 따라서 이 치아가 어느 정도 상태이구나, 어느 정도 나쁘고 어느 정도 안 좋은 상태구나라도 알 수 있겠죠. 이 밑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치료해도 예후도 밑으로 갈수록 더 안 좋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보세요. 지금 뭐 여기가 엄청나게 부었죠. 눈도 제대로 안 떠지는 환자라고. 이 환자 왜 부었을까요? 환자들은 잘 몰라요. 이렇게 붓는 게 치아 때문인 걸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엄청 부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12번 치아가 원인 치아였던 거예요. 12번 치아에 앱세스가 잡혀서 이렇게 오프닝을 했더니 고름이 콸콸콸콸 나오죠. 그러니까 그 고름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 다 이렇게 차 있던 거예요. 근데 치아를 통해서 저게 배농이 되면 그런 고름도 다 가라앉아요. 여기 보시면 36번 치아, 파넥스상의 36번 치아 보면 염증이 굉장히 크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까맣게 보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에서 염증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나서 보면 염증이 많이 줄어든 게 보이시죠? 엑스레이 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료가 가능해요. 왜 이렇게 낫느냐? 결국은 이 치수 조직에 있는 세균들을 제거를 해줌으로써 원인 요소를 제거를 하고 그게 다시 세균 간염이 되지 않도록 이 안에를 잘 막아주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염증은 원인이 이 치아 내부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아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 염증 치료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는 치료는 이 염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건 약 먹으면 가라앉아요. 일단 항생제나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급성염증은 일시적으로는 가라앉지만 원인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없애주는 치료를 해줘야 이게 근본적으로 염증이 낫는 거고, 그 원인 치료를 하는 게 결국은 신경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3년 후에 보면 깨끗하게 다 나은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대충 알겠죠. 이제 근간 치료가 뭐 때문에 하고 어떤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저런 과정을 바꿔서 만약에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치하지 않고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경치료는 필수이면서 또 최후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신경치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치료 과정을 보시면 뭐 용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억세스 오프닝 앤 펄프 익서페션이라고 하죠. 한글로는 이제 치수관 개방 및 발수라고 하고, 뭐 약어도 많이 쓸 거예요. 원장님들마다 쓰는 게 잘 알겠지만 뭐 A5라고 쓰면 대부분 억세스 오프닝을 얘기를 하고, P2라고 적으면 펄프 익서페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CLM이라고 많이 쓰실 거예요. CLM. 그게 뭐 캐널 랭스 메저링의 약자죠. 그러니까 근간장 측정. 그러니까 먼저 치아에 신경치료를 해야겠다고 하면 먼저 치수관 개방을 하고 발수를 한 다음에 이제 근간장 측정을 하게 돼요. 뿌리 끝에까지 신경관의 길이가 몇 미리가 되는지 측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근간 확대를 하게 되죠. 캐널 인라지먼트, 캐널 쉐이핑. 그래서 C2나 CS라고 쓴 거는 캐널 인라지먼트나 캐널 쉐이핑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근간 확대 및 근간 성형을 하고, 그 다음에 근간 세척, 캐널 이리게이션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으로 근간 충전, 캐널 필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간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하루에 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3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환자한테 이제 보통 설명할 때는 단순히 보면, 환자분 보세요. 엑스레이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이 엑스레이를 보고 뭐가 보이시나요? 이 몇 번 치아를 찍은 거죠? 이거 보면 알아야지. 몇 번 치아야? 이거 몇 번 치아야? 여기 16번, 17번, 18번, 10번 때 지금 구치부 엑스레이 펜으로 찍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16번, 17번 치아에 뭐가 있어요? 응? 프록시말 캐리어스가 심하게 있죠. 이건 뭐예요? 뭐 아말감이거나 뭐 그러겠죠. 골드거나. 어쨌든 저렇게 프록시말 캐리어스가 많이 있다고요. 그럼 저런 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충치를 제거하면, 환자분 겉보기엔 괜찮지만 파보면 이렇게 충치가 있습니다. 그 충치를 제거를 하다 보면 저렇게 빨갛게 보이죠. 저게 뭔가요? 저게 치수라는 겁니다. 충치가 많이 진행이 돼서 치수가 저렇게 노출이 됐네요. 저렇게 되면 저 빨간 그 혈관을 통해서 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치아를 빼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치수관 개방이라는 걸 해야 돼요. 치아 가운데 구멍을 뻥 뚫어야 돼요. 왜냐하면 뿌리 쪽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아 머리가 막혀 있으니까 치료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서 치아 뿌리에 접근하는 치수관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발수를 하고, 그죠? 캐널 인라지를 하고, 근간 확대를 하고, 세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근간장 측정을 하고 근간 확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근간장 측정을 할 때 뭐 엑스레이를 찍는 원장님도 계시고 엑스레이를 안 찍는 원장님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이건 캐널 필링 된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파일을 넣어서 근간장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루트 GX 같은 걸 이용해서 근간장 측정을 보통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간 충전을 하게 되면 엑스레이 상에서 루트에 저렇게 근간 충전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환자한테도, 환자분 보시면 이렇게 근간 충전이 된 거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신경 조직과 염증이 있는 신경 조직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소독한 다음에 치과 약재로 밀폐한 모습입니다. 밀폐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게 되고, 이게 뿌리 끝에까지 되는 게 깨끗하게 잘 치료가 된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뭘 설명을 해야 돼요? 근간 충전을 하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크라운을 해야 돼요. 신경치료가 캐널 필링을 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캐널 필링을 하면 끝이 아니에요. 크라운까지 해야 돼요. 크라운까지 꼭 해야 된다는 걸 환자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왜 신경치료한 치아는 꼭 씌워야 하나요?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꼭 씌워야 돼요? 당신네들 돈 벌려고 이거 씌우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가요? 먼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 해부학적 구조를 알지만 펄프라는 게 뭐예요? 치수라는 게 뭐예요? 치아 내부로 들어와 있는 혈관 조직이잖아요. 근데 그 치수를 어떻게 했어요? 다 제거를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동물 박제하는 것처럼 안에 있는 살아있는 혈류 공급을 중단하면서 어떻게 되면 치아가 좀 건조가 돼요. 혈류 공급이 되면서 그 수분 공급도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게 중단이 되면서 치질이 건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충치가 심한 걸 우리가 보통 신경치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충치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신경치료하기 위해서 가운데 구멍도 뻥 뚫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치수관 개방으로 인해서 치질이 구조적으로 약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기 2가지 이유로 해서 치아 파절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크라운을 안 하고 그냥 쓰다가 이가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크라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신경치료하고 이중으로 이를 커버를 해줌으로써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하나 더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경치료 이후 재간염이 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특히 전치부에서 보면 신경치료한 치아 보면 어떻게 되죠? 색깔이 약간 변색이 돼요. 약간 어두워지고 약간 더 노르스름하게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심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크라운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치아 파절 같은 경우에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런 경우 많아요. 지금 27번 보세요. 27번을 뭐 왜 신경치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경치료를 했죠. 그리고 저건 사실 뭐 충치도 심하지 않아서 가운데 이제 오클루전 쪽에 구멍만 뚫어서 신경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가 안 씌웠죠. 뭐 제가 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근데 환자는 아프다고 왔어요. 이렇게 돼서 왔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반으로 쪼개진 거죠. 충치 하나도 없잖아요. 충치도 하나도 없고 하나도 아무 멀쩡해 보이는 치아인데 정말 장작 쪼개듯이 반으로 쪼개진다고. 이렇게 되면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는 적절한 시기에 신경치료까지 힘들게 하고 씌웠으면 잘 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환자한테 충분히 잘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돼요. 환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신경치료까지는 보험이 되고 비용도 별로 안 드니까 별로 거부 없이 받다가 크라운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면 되게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도 돈이 들어가는 치료다 보니까 환자한테 말할 때 되게 부담을 갖는다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설명하라고 그러면.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더 큰 손해가 생기잖아. 이렇게 해서 발치를 하게 되면 임플란트 하면 비용 더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에게 정당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논리를 세우셔야 돼요. 재간염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신경치료한 치아들인데 여기 4번, 5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리전이 생긴 게 보이시죠? 이게 리전이 없던 건데 이 환자가 굉장히 잘 안 오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코어도 안 하고 그냥 커튼 캐비톤만 해놓은 상태에서 몇 개월, 막 6개월인가 뭐 1년 뒤에 온 거라고. 그러니까 리전이 없었는데 이렇게 리전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간염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크라운을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또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죠. 환자가 이제 치료하니까 더 아파요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물어봤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플레어업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어업이라고 하는 건 근간 치료 도중에 아주 급격한 종창과 심한 통통이 수반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좀 난감한 게 뭐냐면 오히려 치료 전에는 하나도 안 아팠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자각 증상도 없이 만성 치근단 병소만을 가지고 있던 치아에서, 그러니까 환자한테 그런 경우 있어요. 이거 2차 엑스레이 보니까 뿌리 끝에 지금 고름주머니 잡혀있고 염증이 심해요. 그래서 2차 치료하셔야 돼요. 근데 환자는 그러죠. 나 그거 평소에 별로 아프지 않았는데. 근데 환자는 이제 치료해요. 의사가 치료하라니까, 뭐 안 좋다니까 치료합시다. 그리고 이제 치료 들어가죠. 근데 치료 들어갔는데 다음날 막 이렇게 부어서 왔어. 그럼 환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멀쩡한 치아를 왜 건드려갖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되면 환자랑 라포가 엄청나게 깨지기 쉬워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이거는 사실 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중 한 가지 원인이 일종의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기구 같은 걸 넣어서 신경치료를 하고 그러면 이 안에 있던 세균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뿌리 끝에 좀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빠져나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자국원이 돼서 그게 안티젠으로 작용하고 안티바디랑 작용을 해서 면역 반응에 의해서 그런 알러지 같은 그런 과민성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 붓고 아프고 막 이런 증상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를 미리 얘기를 했다면, 신경치료를 하시다 보면 염증이 심하지 않은 안 아프다가도 갑자기 아파지시는 경우가 있어라는 얘기를 치료 전에 미리 했다면 이 환자가 그렇게까지는 화를 안 내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사후에 설명을 하려고 하면 환자가 굉장히 그게 뭐 핑계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쉽게 말하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매니지를 하느냐. 근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환자는 그날은 화를 엄청나게 내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환자들은 약 먹고 안에 소독해주고 그러면 금방 가라앉아요. 한 2, 3일이면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를 안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괜찮아질 겁니다. 치료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신경치료의 과정과 그 중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신경치료를 이제 원장님이 하실 때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구들이 쓰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물론 병원마다 다 달라요. 원장님들마다 진료 스타일도 다르고 쓰는 기구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마다 세팅하는 것도 다르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참조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세팅해 놓은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진료 준비하면 당연히 뭐 이렇게 기본 기구 놔둬야 되고, 뭐 NaCl이랑 셀라인 같은 뭐 이리게이션들 준비하고 파일들 준비해야겠죠. 저희는 뭐 이런 이렇게 메탈 박스로 된 이제 파일통이 있어서 여기 스프링에다 이제 파일 이렇게 꽂아서 쓰게 되고, 뭐 한쪽엔 K 파일, 한쪽엔 H 파일 이렇게 꽂아서 쓰게 되고요. 뭐 엔도돈틱 익스플로러라든가 엔도돈틱 익스카베이터 같은 기구가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죠. 이게 뭐죠? 응? 룰러. 손가락 끼는 거. 근간자 측정하려면 길이 재야 되잖아요. 잔데 이제 손가락 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거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엔도는 사실 옛날하고 달리 요즘은 신경치료할 때 이제 뭐 나이타이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캐나필링도 버티칼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보통 카트로 해서 보통은 하게 되고, 이거는 뭐 지금은 쓰진 않는 건데 옛날에 쓰던 건데, 이제 나이타이 엔진이랑 루트 GX죠. 근간자 측정할 때 쓰는 거, 뭐 여러 가지 약재 이렇게 세팅을 하고, 캐나필링 때 쓰는 옵추라랑 시스템비가 있고요. 뭐 밑에는 뭐 이제 여분의 그런 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박스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색깔 다 외우세요? 흰노빨파 녹검순 이거 알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고 이게 몇 번 파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빨리빨리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근데 뭐 헷갈리죠. 그래서 저희도 보면 이렇게 10번, 15번, 20번 이렇게 꽂아놨는데 가끔 10번, 15번 파일을 이렇게 빼보면 뭐가 있어요? 색깔은 하얀색인데 45번 파일이 꽂혀 있는 경우가 있죠. 색깔이 똑같다 보니까. 근데 굵기가 전혀 차이가 나죠. 15번하고 45번은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K 파일하고 H 파일 쓰시나요? 병원에서 안 쓰는 병원도 있죠. H 파일을 많이는 안 쓸 거예요. 근데 원래 이런 핸드 파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K 파일이 있고 H 파일이 있어요. K 파일이라고 하는 건 사각형 금속을 꼬아서 만든 거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파절 저항성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 파일이 다 K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H 파일은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요게 H 파일인데 약간 원형의 나선형 날로 돼 있어서, 이거는 이게 이렇게 금속 그 와이어를 깎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삭제력이 좋아요. 삭제력이 좋은데 대신에 잘 부러질 수 있어요. 또 그거 외에 이제 K 플렉스오 파일 같은 거는 이제 K 파일이 약간 변형인데 뭐 그런 파일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어떻게 구별하는지를 조금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이거는 뭐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사실 6번, 8번도 쓰는 병원도 있을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는 6번, 8번 파일은 제가 잘 안 쓰는데 보통 이렇게 그 색깔이 이렇게 있어서 140원까지 보통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K 파일하고 H 파일을 보면 K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까 말했던 꼬아놓고, 이거는 보면 이렇게 되게 날카롭죠. 이게 H 파일이고, 그리고 아까 파일 핸들에 보면 핸들 뒤에 보면 뭐가 써 있어요? 번호가 써 있죠. 15번. 근데 거기 모양도 봤어요? 혹시?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네모가 있고 원형이 있죠. 네모가 K 파일이고 원형이 H 파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핸들 잘 파일 모양 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뒤에 보면 그거 보고도 알 수가 있죠. 졸립죠. 만화 한번 볼까요? I said we got a live one. What do we got? Root canal, and by the looks of those x-rays, it's not going to be pretty.
Rubber dam and clamp installed? Yep. What did he use to open? Gator Glidden Drill. He seems to be favoring that one lately. I can't see, Flo. Now he's doing the shoulder technique. He's using a headstrong file. That's not a headstrong file. That's a K-flex. It's got a teardrop cross section. Clearly a headstrong. No, K-flex. Headstrong. K-flex! There I go. Little help. Over here. I'll go deflate him. All right, go ahead and rinse. Ugh, the human mouth is a disgusting place. Hey, nice. 이거 무슨 만화인지 아세요? 니모를 찾아서라는 만화인데 거기 나오는 장면인데 저게 이제 저 레지던트 1년차 때 저 영화가 나왔는데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나오는 말들 이렇게 여기 보면 해석들이 다 이게 한글 자막이 이상하게 돼 있는데 헤스트롬이 아니고 헤스트롬 파일이라고 보면 여기 싸우잖아요, 둘이서. 헤스트롬 파일이야, K플렉스 파일이야, 이렇게 싸우죠. 근데 K플렉스고 헤스트롬이 아니고 헤드스트롬이라고 해서 H 파일의 H가 헤드스트롬의 약자예요. 헤드스트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K는 뭐의 약자냐면 KERR, 커라는 회사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커라는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K 파일인 거고 헤드스트롬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H 파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걸 구별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 여기도 중간에 보면 막 게이트 글리든 바 쓴다고도 나오고 러버댐을 인스톨 했고 이렇게 나오죠. 뭐 이게 지금 자막이 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전문 용어를 모르니까 그러는데 러버댐은 꼈어? 뭐 이런 거거든. 안 꼈어? 막 이러면서 게이트 글리든 버 쓴다 막 이러고 그 숄더 테크닉 쓴다. 근데 숄더 테크닉이 그 스텝백 뭐 테크닉 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갖고 이거 무슨 만화 영화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 내가 처음 이렇게 보고 되게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기도 구별하는데 위생사가 구별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그렇고 그래서 뭐 루트 GX는 뭐 사용법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 오랄 팁이 있어서 팁을 입술에 이제 연결을 걸어줘야지만 하고 이제 원장님이 보통 랭스 불러주면 이제 기록을 하시고 임시 가봉제는 보통 캐비톤을 많이 쓰게 되죠. 캐비톤을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직접적으로 좀 많이 접할 게 러버댐이죠. 러버댐은 펀치, 포셉, 프레임, 시트, 클램프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러버댐은 왜 하고 러버댐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저희가 러버댐 실습을 할 거거든요. 청량이전 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그때 러버댐 강의를 하면서 같이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엑스레이도 찍으시죠. 엑스레이가 신경 치료할 때는 엑스레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페리에피컬 뷰가 있어야 돼요. 파노라마만으로는 사실 정확하게 루트의 형태나 이런 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페리에피컬 뷰를 치료 전에 꼭 없으면 그러니까 없으면 미리 알아서 찍어주는 센스를 발휘해 주시면 원장님이 아마 칭찬을 해 주실 거예요. 대단한데 이거 어떻게 미리 찍었어 하면서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치료할 때 그 해당되는 치아의 엑스레이 같은 걸 띄워 놓으면 진료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뭐 근간 엔진 뭐 이런 거는 뭐 그리고 이제 뭐 나이타이 파일을 이제 껴놓는 건 뭐 병원마다 쓰는 파일이 다 다르니까 뭐 프로테이퍼 쓰시는 병원도 있고 K3 뭐 프로파일 쓰는 병원도 있을 거고 뭐 요즘은 웨이브원 종합여도 웨이브원 많이 쓰실 거예요. 웨이브원 파일 많이 쓰실 거고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널 드레싱은 이제 가끔 이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를 쓰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저희 병원은 뭐 따로 증류해서랑 믹스해서 쓰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제품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캐널 드레싱을 한다고 한다면 보통 인터비즈 사이에 그러니까 오늘 치료 끝나고 다음번 올 때까지 그 안에 소독 효과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드레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임시로 그 근간내를 칼슘 하이드록사이드로 채워넣고 환자를 이제 임시 가봉에서 보내면 그 사이에 이제 다음에 와서 이제 뭐 마무리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뭐 실샘비나 뭐 이제 캐널 필링은 뭐 또 그런 것들이 있고 옵츄라 이렇게 쭉 짜면 여기서 이제 GP가 녹아서 나오는 거죠. 거탑부처가 그런 거 보시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캐널 필링 방법을 이제 조금 뭐 원장님보다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될 수가 있는데, 측방가압법이라는 게 있고, 측방가압법이라는 건 이제 예전에 했던 방식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마스터 콘을 넣고 그 옆에다 스프레더를 이렇게 넣고 그 빈 공간이 생기죠. 그 빈 공간에다 이제 액세서리 콘을 넣고 또 스프레더를 넣어서 빈 공간을 만들고 또 액세서리 콘을 넣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게 이제 측방가압법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꽃꽂이 하듯이 해서 이제 밀폐된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스프레더를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근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렇게 잘 안 하실 거예요. 이제 특히 보존 전공하신 이제 보존 전문의가 계시는 보존 원장님들이 계신 병원에서는 대부분 이제 시스템비라 옵츄라를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원래는 이제 열연화 이제 버티컬 수직가압법이라고 해서 하는데, 또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있으면 마스터 콘을 넣고 이제 뜨거운 시스템비 팁으로 녹여내는 거죠. 녹여내고 다져 넣고, 여기 조금씩 이렇게 더 밑으로 이제 녹여서 다져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에피칼 3분의 1 부분이 이제 저렇게 채워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옵츄라를 이용해서 주사기 같이 생긴 옵츄라를 이용해서 쭉 짜놓으면 뭐 안에 이렇게 쫙 채워지면서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치료가 되죠. 그래서 신경치료가 이렇게 되는데 뭐 되게 지저분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지저분한지는, 이게 신경치료가 잘 된 것 같아요, 못 된 것 같아요? 못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경관의 구조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막 직선일 것 같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깔때기 모양의 것도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래요. 보면 그 안에가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되게 복잡하고, 그 신경관에 이제 우리가 포라멘이라고 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안에 치조골과라고 이제 개통되어 있는 공간도 뭐 이 뿌리 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으로도 나오고 막 굉장히 복잡한 치료가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치료의 성공률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경치료의 일반적인 논문에 의한 성공률이 한 90%가 넘어요. 90%가 넘는데, 대신에 쌩쌩한 치아, 그러니까 그 염증이 별로 없고 이렇게 그런 깨끗한 치아를 신경치료를 대학병원에서 교수님이 했을 때 성공률이 90%가 넘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 대학 교수가 아니고 그 밑에 레지던트가 하면 조금 더 내려갈 거고, 보존과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 GP가 하면 더 내려갈 거고, 거기다가 치아가 깨끗하지 않고 좀 오염이 돼 있고 염증이 있고 이러면 더 내려갈 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공률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존과 의사들한테는 당연히 높은 성공률을 기대를 하고 치료를 하지만, 생각보다 특히 전치부는 좀 덜하지만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에 따라서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는 치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래서 보존과 의사들한테 그럼 당신 지금 신경치료 완벽하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완벽하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신경치료라는 건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100%가 한다면 내가 과연 여기서 몇 프로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뭐 50%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70%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80%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90%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보조과 의사들은 아무래도 그거를 뭐 다만 1%라도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온 것들이 뭐냐면 나이타이 파일이라든가, 이게 나이타이 파일은 이제 그런 굴곡 되게 유연하기 때문에 커브드 캐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치료를 잘하게 만들어주고, 그 외에 뭐 이제 초음파 기구라든가 시스템비 옵션도 마찬가지고, 이제 현미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다 그런 어떤 신경치료를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성공률을 높이고 더 잘하기 위해서 쓰이는 개발된 기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트렌드로서 많이 하는 신경치료에서 트렌드로서 많이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신경치료가 조금 정리가 되세요? 네, 거의 끝나가는데. 네. 자, 환자에겐 어떤 치료예요? 아플까 두려운 치료죠. 의사에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벽히 할 수 없는 되게 까다로운 치료예요. 신경치료 여러분 아마 이렇게 원장들이 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신경치료 해야 되면 되게 보존과 의사도 스트레스 받아요. 막 7번 같은 거 하려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7번에 그 21mm가 넘는 그 핸드파일 같은 거 그거 어떻게 넣어서 이거를 하려면 손가락도 잘 안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27번, 17번 막 이런 거 엔도 하려면 막 목도 아프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스트레스라고 상당히.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겐 정말 흔하게 가장 많이 접하는 치료지만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어시스트 할 때 러버밴드 걸고 이렇게 원장이 혼자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이진 않고 졸립죠, 엄청. 그런 치료죠. 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겐 어떤 치료예요? 이제는 환자에게 잘 설명하고 환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해서 환자한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차피 치료 어시스트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하면서 늘어가는 부분들이고 쉽게 이제 또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이제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는 부분은 약간 논리도 있어야 되고 내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 나름의 논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공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답을 해볼까요? 이일아 선생님, 많이 아픈가요? 환자가 물어봤어.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해. 환자한테 얘기하잖아. 응? 환자가 어떻게 해요? 신경치료 해야 되는데 나 죽을 것 같아요. 많이 아파요? 그럼 뭐라 해요? 일단 마취하고 하니까 더 아프긴 한데 첫날에는 조금 아플 수 있는데 신경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픈 치료예요. 사실은 아픈 치료인데 이제 뭐 치아 상태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보존과 원장님들이 하고 이제 마취를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경치료가 그렇게 굉장히 아프지는 않아요. 대부분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아픈가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치과 치료 중에 가장 힘든 치료 중에 속하긴 하다. 하지만 마취를 하고 하면 괜찮으실 거다. 원장님들이 잘 치료를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에 불편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환자 편에서 환자를 안심시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박윤혜 선생님, 얼마나 걸리나요? 왜 이렇게 여러 번 치료해야 하나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환자마다 다르게 취향을 다른데 신경관이 굉장히 얇고 잘 안 보이고 찾기 힘들어서 찾기도 힘들고 해서 한번 찾고 안에 소독하시고 그리고 안에 재료를 넣는데 해가지고 여러분랑 쓰셔서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치료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해서 하는 치료인지에 대해서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치료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단계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보통은 이제 구치부 기준에서 한 서너 번 정도는 내원하셔야 된다라고 보통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치아 상태마다 다르다. 환자분마다 그다음에 치아 상태마다 이제 좀 다르고 치아 위치마다도 다르죠. 전치부는 보통 원비짓으로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되고.
우리 신경치료를 많이 접하지 않은 신혜원 선생님 치료했는데 왜 계속 아프나요? 라고 얘기해요. 아까 원장님이 답을 말해 주셨잖아요. 원래 그래요? 치료할 때 치유되는 과정에서 치아가 솟는 느낌도 들 수 있고 그렇지. 진통도 있을 수 있고 아플 수 있는데 1, 2주 정도는 좀 아플 수 있고 그 위를 계속 심하게 아프거나 하면은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오, 대단하신데 치료 주의사항을 거의 외우고 있으시네. 오, 대단합니다. 여러분 외우고 계시죠? 근데 질문은 그게 아닌데 치료했는데 왜 계속 아파요? 근데 그래서 뭐 일단은 치료 그 다음 질문하고 거의 비슷한데 뭐 치료하니까 왜 더 아파요? 치료했는데 왜 계속 아프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신경치료라고 하는 게 신경을 끊어내고 하는 어떤 미세한 되게 치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극이 되는 치료다. 그래서 치료 자극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다. 제가 이제 보통 환자한테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환자분 맹장이 아파서 맹장 수술을 하시면 맹장 수술하고 나서 안 아프신가요? 수술했으니까 아프시죠. 신경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하는 것 자체가 안에 신경을 끊어내고 하게 되면 뿌리 끝에 상처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당연히 치유에 따른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라고 설명을 하면 환자가 쉽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가 아무는데 보통 1, 2주는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2, 3일 정도가 제일 많이 아프시고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좋아지실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치료하니까 더 아픈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아까 이제 플레어업이나 이런 것도 염증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염증이 심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 중간에 오히려 치료 전보다도 더 많이 아파지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중간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환자를 이해시킬 수 있겠죠. 최송희 선생님, 신경치료하면 꼭 씌워야 하나요? 네. 여기 간단 명료하다. 네. 왜 씌워야 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를 만드셔서 그러니까 뭐 결국은 환자를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되게 교과서적으로 딱딱하게 얘기하는 게 맞진 안 맞든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경치료라고 하는 치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사실은 뭐 테크닉이나 이런 거보다는 환자의 그런 심리 상태나 신경치료를 받는 환자의 심리 상태나 그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줄 때 이 환자가 좀 더 신경치료를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